안녕하세요. 주경철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해양 세계 재패를 위해 바닷길로 뻗어나갔던 유럽의 국가 중 아시아에 진출했던 포르투갈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도착 이후 아메리카 대륙이 본격적으로 세계사의 흐름에 들어가게 된 계기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스페인의 정복 과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인류가 유라시아 각지로 확산하다가 아메리카 대륙까지 들어가게 되죠. 현재까지의 정설은 빙하기 말기, 베링 해협의 해수면이 낮아졌을 때 시베리아 지역에 머물던 고인류가 아메리카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후 다시 해수면이 올라가서 베링 해협이 복원되고 난 뒤에는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의 연결이 끊어지고 아메리카에 들어간 인류는 다른 곳과 격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 15,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비로소 스페인에서 넘어온 구대륙 사람들과 아메리카의 신대륙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스페인 탐험가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카리브해의 섬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것은 첫 만남부터 유럽인들이 가혹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극심한 폭력과 살인을 자행하면서 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채취해 쌓아온 사금을 빼앗았고 섬 주민들을 거의 전멸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스페인 탐험가들은 이후 이 섬들을 황폐화하고 대륙 내부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 무렵 중남미 지역에는 아스테카, 마야, 잉카 등의 제국들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이나 아시아의 제국과는 달리 이 지역의 제국들은 여러 면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죠. 먼저 이들은 종교 문화적으로는 풍부한 내용을 가진 문명이었지만 금속 사용이 덜 발달해서 무기가 부실하고 제국의 조직력도 약했습니다. 아메리카의 제국들은 어이없을 정도로 쉽게 무너진다는 느낌을 줍니다. 1532년 스페인의 피사로는 180명의 군인과 말 27마리를 동원해서 잉카 제국을 공격했는데 인구 100만 명의 황제 호위군만 3만 명이었던 남아메리카의 잉카 제국은 황제가 사로잡힌 후 정복군에게 쉽게 무너지고 말죠. 여기에는 또 다른 요인들도 작용했습니다. 15,000년 동안 유럽과 아메리카가 갈라져서 살아오는 동안 생태계가 상이하게 진화했고 무엇보다도 유라시아의 병원균과 아메리카의 병원균이 달라서 자연히 그런 병들에 대한 면역 체계도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럽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온 천연두, 인플루엔자, 홍역 같은 병원균에 대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병들로 인한 원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했던 것이죠. 이러한 여러 이유로 인해 아메리카의 인구는 엄청날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과연 그 피해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스페인 출신 라스카사스 신부는 이 스페인 정복자들의 참상에 대해 고발하는 책을 쓰면서 그 희생자 수가 무려 1,500만 명이라고 기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 수치가 아마도 과장이겠지만 그 10분의 1이라고 해도 충분히 두려운 일이라고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수치가 그리 심한 과장이 아니라는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살해, 질병, 고역,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해 한 대륙의 인구가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유럽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유럽인들이 무엇보다 원한 것은 금과 은 같은 귀금속입니다. 유럽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금과 은을 약탈해서 본국으로 보냈는데 그러자 곧 기존의 아메리카 지역에 있던 금과 은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스페인인들은 곧이어 엄청난 양의 은을 채굴할 수 있는 은광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수은을 이용한 새로운 야금법인 아말감법의 개발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막대한 양의 은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말감법은 은을 수은으로 녹여내서 아말감을 만들고 이것을 가열해서 수은을 증발시킨 다음 순수한 은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 덕분에 은 생산과 수출량이 급증해서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아메리카는 세계 은 생산의 85%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은은 우선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는 아시아 각 지역, 특히 중국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은 공급의 확대는 곧 세계 화폐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세계 교역의 확대를 유발하여 말하자면 최초의 세계화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경영은 광산 개발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목재와 짐승 가죽 혹은 인디고나 코치닐 같은 염료의 생산도 중요한 아이템이지만 더 핵심적인 상품으로는 설탕을 들 수 있습니다. 단맛을 내는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작물은 사탕수수입니다. 이것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전해지고 거대한 글로벌 수요에 맞춰 대량 생산 방식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바로 플란테이션, 즉 대농장 방식입니다. 광대한 밭을 조성하고 여기 사탕수수 한 종류의 작물만 재배해서 생산량을 늘린 다음 현지에 제당 공장을 만들어 다시 또 막대한 연료를 조달한 뒤에 설탕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당연히 엄청난 양의 노동력이 필요했겠죠. 과연 누가 이 노역을 감당했을까요? 이 일은 결국 아프리카 흑인 노예의 투입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지인들은 거의 사라졌고 백인 노동력의 투입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강제력을 동원해서 아프리카 주민들을 끌고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메리카의 비극이 아프리카의 비극을 초래한 셈이죠. 대체로 16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아메리카에 살아서 도착한 흑인의 수는 95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이들은 사탕수수 재배에 가장 많이 동원되었지만 그 외에도 벼, 담배 등의 다른 작물 재배 그리고 광산에도 고용되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이후 시기에 진입한 영국과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남북 아메리카를 지배하고 식민지화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민지는 오직 식민 모국의 번영을 위해 수탈되었습니다. 각국은 독점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 했는데요. 우선 식민지에서는 모국과 같은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해서 오직 모국에서만 수입하도록 제한했고 또 다른 나라 상인들이 교역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가 무역을 통제하는 기관, 무역관을 두어 모국과 식민지 무역을 한 곳에 집중시킨 것입니다. 스페인의 경우 17세기까지는 세비야, 18세기에는 카디스에 무역관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상교역의 안전을 위해 호송선단 시스템을 수행했습니다. 귀금속이나 비싼 화물을 운송하는 이 선박들을 노리는 해적선 혹은 적국 함선들이 많았기 때문에 화물선들이 모여서 함께 이동하고 전함이 이를 방어하는 이런 방식이죠. 이 시기는 막대한 재물과 보물이 바다를 건너는 시기이자 동시에 해적의 전성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인 탐험가들을 통한 유럽인들의 아메리카 정복 과정을 경제,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만큼이나 큰 변화를 겪었던 중요한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생태 환경 요소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지역들은 바다라는 광대한 공간 때문에 격리되었고 자연이 독립적인 생태계로서 조립해왔습니다. 그런데 대항해 시대 이후 전 세계의 바닷길이 열리면서 서로 연결되기에 이르죠. 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의도적이던 혹은 의도하지 않든 동식물 혹은 미생물을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때로 중대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먼저 의도적인 사례로는 작물과 가축을 들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없던 밀이나 벼, 사탕수수 등이 재배되고 반대로 아메리카의 고유종인 감자, 고구마, 토마토, 담배, 카사바 같은 것들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전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바로 짐작하실 수 있겠죠. 만일 감자와 토마토가 유럽에 전해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독일이나 이탈리아 음식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지 않으실 겁니다. 또 유럽의 소와 말, 당나귀 등이 아메리카에 전해져서 유용한 가축이 되었고 반대로는 칠면조가 전해진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도치 않은 결과들로서 배에 타고 있던 쥐들이 우연히 어느 섬에 들어가 새의 알을 모두 먹어치우는 바람에 해당 지역에 살던 새가 멸종위기에 처하는 일도 간혹 일어나곤 했습니다. 또한 식물들의 전파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과 캐나다의 들판에서 볼 수 있는 잡초,
60%는 유럽산 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전 세계의 생태계는 지난 500년 동안 극적으로 뒤섞였습니다. 우리는 자연 생태계가 천년 만년 변화 없이 그대로 쭉 지속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근대 초에 바닷길이 열리면서 세계 각지의 생태 환경 요소들이 다른 지역들로 전파되어 때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죠. 어쩌면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연 환경 자체가 이처럼 크게 변화했다는 것이 다른 어느 현상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전파 현상 못지않게 멸종 현상 또한 빈번합니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던 동물들이 인간과 접촉하면 흔히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혹은 기존에 살던 원주민보다 인구가 훨씬 늘면서 동물들을 마구잡이로 포획하는 바람에 해당 지역의 동물들이 멸종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도새, 쿠아가, 멕시코 회색곰, 이미 여러 사례가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나그네 비둘기라는 북아메리카 토종새의 경우는 원래 개체수가 수십조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하는데 19세기 내내 인간들의 식량으로 사용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고 20세기 초에는 단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극단적인 멸종 현상을 보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세계사의 흐름에 들어간 현상은 인류 역사상 매우 극적인 변화의 계기입니다. 현재 이 땅에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많은 근대 국가들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 몇 개의 제국, 그리고 수많은 부족들이 분점하던 시대와 비교해보면 실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기까지 원주민의 몰살, 가공할 전염병의 발발, 귀금속의 세계적 확산, 노예무역 같은 극적인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이전에 어쩌면 그만큼이나 중요한 현상으로서 전 세계의 생태 환경 요소들이 뒤섞이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이 바닷길을 개척하며 일으킨 놀라운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다를 통해 큰 영향력을 끼치고 또 현재까지 그 영향력이 이어져 내려올 만큼 전 세계에 큰 변화를 주었던 인류의 역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스페인이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병원군 외에 가장 결정적인 정치적, 사회적 취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많이 강조하는 바는 병원균에 의한 대량 인구 감소입니다. 아메리카는 구대륙과 15,000년 이상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세균들이 다르게 진화했고 병에 대한 사람들의 면역 체계도 다르게 진화했는데 돌연 천연두처럼 전혀 준비가 안 된 병이 들어와서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는 설명이죠. 기본적으로 이것이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만 최근 이렇게 생물학적 요인만 너무 강조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곤 하죠. 인간에 의한 학살을 위장하는 방식이 아닐까 하는 비판입니다. 사실 아메리카 문명은 구대륙과는 다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제국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조직력이 약하고 종교적 색채가 지나치게 강해서 황제는 거의 하느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장기에서 왕이 죽으면 아예 게임이 끝나는 것처럼 잉카 같은 존재가 사로잡히면 제국 전체가 마비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부족들 간 분열이 극심했습니다. 유럽 세력들은 일부 부족들과 결탁해서 다른 부족들을 공격하곤 했는데 이런 내분이 아메리카의 몰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